시연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달라고 하면 봅시다. 앞에서부터 뭐 체크해 준 거 있나? 학교 선생님이? 네. 교과서에 체크한 거 가지고 온 사람 그런 거 없어요. 교과서가 없니? 뭐 다 집어줬다며 적성을. 그냥 그몇 페이지? 예, 몇 문에 나오고 약간 몇 프로 나오고. 그 체크돼 있는 건가 이거? 아 저거 남는 거 이거. 저거 났는데. 아니면 보면서 같이 좀 얘기해줘. 성동은 뭐 교과서 보란 얘기를 했나 선생님이? 이거만 보라. 이거만 뭐라? 준비하기. 문제는 좀 많이 풀었잖아요. 2주 넘게 계속 문제만 풀고 있어가지고 교과서 내용을 한번 정리하자. 나을 것 같아서. 근데 교과서에 좀 쓸데없는 내용들이 많긴 합니다. 13페이지부터 일단 행복과 현대생활 실천 윤리의 기원 어쩌고 저쩌고 윤리.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 얘기한 거 중1 고1 과정에 나오긴 하거든요. 기억나니?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뭐라고 정의했다? 아리스토텔레스 어차피 덕윤리 할 때 나오죠. 아리스토텔레스 행복은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 기억나니? 아리스토텔레스 행복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 그거를 에우다이모니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에우다이모니아. 이게 좋은 거고 웰이고 이게 영혼이었죠. 좋은 영혼의 상태.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고 뭐가 잘 발휘된 상태였습니까? 이성이 잘 발휘되는 상태였어. 그게 습관화된 기까지 한 상태였죠. 행복과 윤리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수많이었는데 모든 종들 중에서 최고의 좋음은 행복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얘기 기억하시고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 행복하기 위해서 뭐 이런 맥락이고. 이거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그거 스스로 생각하는 주제 탐구 같은 거. 성동거 말고는 예전에 성동거 말고는 이런 건 안 냈거든요. 모의고 스타일로 다 생률을 내가지고 나온다는 거 얘기 들은 게 있습니까? 스스로 하는 거 어디야? 스스로 탐구하기 이런 거, 스스로 생각하는 이런 거. 아. 따로 얘기 안 하셨지? 넘어갑시다. 잘 안 내. 새로운 윤리의 요청할 때 옛날에는 고전 윤리학이었잖아. 고전 윤리학인데 새로운 윤리의 요청하면서 오늘날에는 로봇 윤리나 신경 윤리에 대한 요청이 그 예라고 알 수 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수준 봐서.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뭐 과학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이전 윤리가 지금 현대 과학 기술 발전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지. 그럼 무슨 간격이라 했습니까? 그 간극을 윤리적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새로운 윤리가 요청되는 거였죠. 요나스 그 윤리까지 뒤에 나오지. 책임 윤리로. 책임 윤리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윤리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전 윤리를 개량해서 쓰는 윤리가 4단원에 나와요. 저 뒤에 아직 안 배웠고. 이전 윤리를 개량해서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 뭐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데 그거랑 별개라는 얘기야. 이전 윤리로는 대응이 안 되니까 완전 새로운 윤리가 필요하게 나왔던 책임 윤리였습니다. 실천 윤리 쪽은 다 뭐 그런 맥락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윤리다. 자율주행 자동차 뭐 이런 거 같은 거, 자율주행 자동차 윤리적 문제 같은 것도 사례로 나올 수는 있겠죠. 어떤 도덕 판단을 내려야 되는가. 그래서 이 현대 윤리 문제는 되게 여러 가지가 막 복잡하게 얽혀져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게 된다고 학제적 이거나 간학문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윤리 문제 할 때 그 실천 윤리랑 규범 윤리랑 이론 윤리를 너무 막 빡세게 구분하지는 마세요. 다 비슷한 얘기고 이거 두 개를 이거 규범 윤리학인지 이론 윤리학인지 실천 윤리학인지 구분하는 문제는 안 나와. 근데 주로 이제 간학문적이라거나 이거는 그냥 키워드로 간학문적이라거나 학제적이라거나 그다음에 현실 문제 적용, 현실 문제에 적용한다. 적용 이런 표현이 나오면 주로 실천 윤리학만 해당이 돼요.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게 쓰여. 규범 윤리학이 이론 윤리학이. 그래서 현대를 돌릴 것인가 뭐 딜레마 상황에서 그리고 조금 이렇게 또 질문 서머스 퀘스천 해가지고 이게 좀 지역적 선인데 도덕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거는 이론 윤리학이에요. 그러니까 규범 윤리학, 도덕적 딜레마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내 언어적인 문제를 해소하려고 노력한다가 그 언어의 논리적 분석, 용어 분석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게 도덕적 딜레마잖아요. 이 문제를 이거는 모순이 없는 거야라고 언어적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거는 메타윤리학 선지로 나왔었습니다. 너무 이때 당시 나왔을 때도 좀
지역적 선조가 아주 논란이 많았던 선인데 얘는 해소는 메타 윤리학, 해결은 실천 규범 윤리학으로 알아두세요. 근데 해결이 실천 규범. 실천 규범 윤리학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해결이. 아, 이론적 근거를 세우는 거죠. 저도 이론 규범 윤리학. 네. 근데 뭐 지역적 선지기 때문에 더 나오진 않을 거고요. 옛날에 나왔다. 19년에 나왔다는 선지. 오래 전이라가. 그리고 밑에 보면은 요거는 2단원부터 6단원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잠깐만 생명의료기술을 하면 무슨 윤리겠니? 생명의료기술, 동식물 복제, 인간 복제 요거는 단원이잖아. 생명윤리다, 생명윤리. 그다음에 개인 공동체 공존, 시민 행복, 사회윤리예요, 사회윤리. 여기 단원명 묻는 게 나올 수도 있다. 단원명 묻는 게. 이름 보면은 대충 알아볼 수 있긴 한데 한 번 더 읽어보세요. SNS 등의 발달로 사생활 침해, 불건전한 정보 유통, 인터넷 범죄 무슨 윤리일까? 정보 윤리예요. 환경오염, 오존층 파괴, 기후 변화 같은 거는 생태 윤리. 그다음에 의식주, 예술, 종교, 문화 윤리입니다. 저 뒤에 나올 겁니다. 이것도. 사회 윤리랑 문화 윤리가 3단원, 5단원으로 떨어져 있는데 여기는 같이 붙여놨네요. 사회 및 문화 윤리에 이런 내용이 들어갔고, 정보 윤리는 아까 말했던 인터넷 범죄 같은 게 들어가고, 생명 윤리는 우리가 2단원 배운 거, 동식물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윤리, 지적 탁월성, 에티켓, 성품적 탁월성, 이거는 뭐 에토스. 혹시 학교 선생님이 얘기할 때 설득의 3요소 그거 했나? 아리스토텔레스 설득의 3요소?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얘기하는 거 네. 넘어갑시다. 하지 말자. 윤리학의 어원은 자, 윤리학의 연구 대상에서 학문적 구분으로는 두 번째 문단 봅시다. 학문적 구분에서 철학은 일반적으로 논리학, 이시적 존재를 통해 이런 철학과 정치 철학, 윤리학 등을 실천 철학으로 보인다. 그래서 윤리학은 일단 기본적으로 실천 철학에 들어간다는 거 기억하세요. 이론 철학이 아니다. 이론 규범 윤리학도 실천 철학이에요. 오히려 뭐가 이론 철학에 가까우냐면 메타 윤리학이나 기술 윤리학이 이론 철학에 가깝습니다. 거기는 현실 문제에 대한 뭔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지. 그냥 분석만 하는 거잖아. 메타 윤리학이랑 기술 윤리학은 이론 윤리학, 이론 철학에 가깝고, 도덕 규범 윤리학은 어쨌든 도덕 판단을 내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보자,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하는 문제라서 실천 철학이라고요. 논리학이 지금 이론 철학에 들어가지. 논리학, 인식론, 존재로 들어가잖아. 논리학에 영향을 받는 게 메타 윤리학입니다. 그래서 이 실천 철학 안에 이론 윤리학, 실천 윤리학 들어간다는 것 정도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메타 윤리학.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해야 돼? 보편적 원리, 탐구. 이런 건 다 빈칸지에 나왔던 내용인데. 넘어갑시다. 자, 관계는 어떻다? 이거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17번. 이론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 관계는 어때요? 이론을 토대를 제공한다. 그렇지. 이론 규범 윤리학이 거기 옛날에 있었고, 그게 이제 해결이 잘 안 되니까 새롭게 등장한 윤리가 실천 윤리학이잖아. 그래서 토대를 제공해가지고 현실 문제에 적용한다. 이런 표현을 적으면 돼요. 이 둘의 관계도 알아두라고. 알아야 되겠죠 아마. 서술형 한번 나왔지 않았나? 너네 기출에서인가? 네. 똑같이 나올 가능성. 근데 20년, 21년 기출이 너네 선생님 내신 거 맞지? 네. 똑같이 나왔으니까 아마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산고 기출 이게 윤사얘기입니다. 윤사얘기 때 23년, 22년 작년 기출만 풀어봤거든. 근데 오산고 옛날 기출 문제 찾았어. 내가 작년에 오산고를 윤사를 했단 말이야. 24년 기출에 나온 선지가 20년 기출에 나오더라. 와.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20년 기출 안 풀렸었거든요. 아 근데 요번에 풀려보니까 24년 게 그때 나온 거보다 풀려봤어야 됐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너네는 어쨌든 이전 것까지 쭉 다 있으니까 이때 가르치는 선생님 좀 오래 지나서 거기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하기 힘들거든 20년 기출은. 네. 그러니까 그래서 묵구해 제가 묵구해. 뭐지 그거 학교에서 그 틀린 거 보고 있었는데 쌤이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가시고 저 보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랑 비슷해요 이랬는데 비슷하네? 망했네? 그래서 비슷한 가능성이 높으니까 20년, 22년 기출은 잘 보십시오. 20년, 21년 기출은. 풀이했던 거죠. 풀이했던 거. 그리고 직전 날에 성동도 마찬가지. 성동 근데 좀 의미가 없는 게 이미 바뀌어가지고 너네 좀 문제가. 너네는 차라리 다른 학교 기출을 같이 줄 테니까 그거를 좀 더 중점적으로 보세요. 교과서식으로 안 낸다. 그 선생님이 이상한 거예요. 이전에 성동 선생님이. 원래는 모의고사 생률을 모의고사를 치는데 모의고사 맞춰서 해야지. 가르치는 것도 그게 맞는 거라고 나도 좀 생각을 하고.
그때 다른 것까지 풀어보니까 다른 걸 좀 더 열심히 풀고 덕성은 너네 기출을 열심히 하고 5년치 기출이 쫙 있단 말이야. 21년 빼곤 다 있으니까. 그래서 요 내용 그 토대를 제공한다라는 거를 기억하십시오. 실천윤리학 밑줄 하나 꺼놔라. 밑에서 네 번째 줄이네요. 이런 의미에서 실천윤리학은 이론윤리학의 토대를 두고 있다라고. 이거 한 줄만 쓰면 너무 근데 위에 내용도 더 쓰면 좋죠. 근데 일단 핵심 키워드는 실천윤리학이 이론윤리학의 토대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발전한 거잖아. 현실 이 문제가 복잡하니까 여기를 뭐 응용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거니까. 그러면 실천 분야 외에도 기술윤리학적 방법, 뭐 메타윤리학적 방법 이런 내용들이 있네. 규범윤리학, 메타윤리학 밑에 배양적으로. 자 잠깐만 여기 내 얼굴 보고 자 규범 아니 인간 배양속도를 이용한 실험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인간의 의미는 무엇인가? 뭘까? 무슨 윤리학에서 접근이야? 인간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묻는 거. 메타윤리학이다. 여기 인간의 의미 하면서 규범윤리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인간 배양세포를 이용한 실험이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생명 전문가 집단의 70%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무슨 윤리학적 접근입니까? 기술윤리학적 접근입니다. 조사하고 있죠. 전문가 집단의 70%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기록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건을 지금 있는 그대로 서술을 한 거니까 기술윤리학적 내용이야. 그 다음에 인간 배양세포를 이용한 실험은 인간 존엄성을 훼손한다.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으면 이번 윤리학적 접근이겠지. 요 용어를 이렇게 맨날 나오니까 용어를 보고 구분할 수 있는 거는 뭐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시다만 스스로 생각하는 여름은 넘어갑시다. 원래는 이거 읽어보라 그러는데 학교 선생님이 강조 안 했죠. 여긴 안 했어요. 넘어갑시다. 여기 강조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이론 윤리학의 한계 봅니다. 이론 윤리학의 그 18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이론 윤리학은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주지 못하는 한계의 밑줄.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이론 윤리학은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주지 못한다. 그 뒤에 두 줄 밑에 실제로 직면하게 된 새로운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도덕 판단도 중요하다 하면서 실천 윤리학이 나오는 겁니다.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윤리만 제공했었잖아. 두 번째 줄하고 네 번째 줄. 그래서 실제로 직면하게 된 새로운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도덕 판단을 내리는 게 실천 윤리학인 거지. 현실 문제에 적용한다라는 표현으로 자주 나와요. 현실 문제에 대한 적용. 그리고 아래 뭐 사회 문화적 변화는 이런 변화들이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2단원만 들어가니까 2단원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단원. 안락사나 존엄사의 인정 여부만 밑줄 거나 안락사나 존엄사의 인정 여부 같은 게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뭐 자살이라든가 안락사라든가 뭐 낙태라든가 뇌사학 문제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실천 윤리학이 필요로 했다는 거라고. 여기까지가 1단원. 기술 윤리학, 규범 윤리학, 메타 윤리학으로 비교하는 내용이 거의 다 일 거고. 여기서는 실천 윤리학, 실천 규범 윤리학 아니죠? 실천 규범 윤리학이죠. 실천 윤리학이 실천 규범 윤리학이야. 그러니까 규범 윤리학 안에 내가 그냥 맨날 붙여서 얘기했잖아. 실천 규범 윤리학, 이론 규범 윤리학이라고. 왜 내가 붙여서 얘기했냐면 실천 윤리학이 규범 윤리학 안에 들어간다는 거 그냥 용어 하다 보면 뒤에 있더라고. 일부러 얘기한 겁니다. 실천 윤리학이 그냥 규범 윤리학이에요. 이론 윤리학도 그냥 규범 윤리학이고. 이론 규범 윤리학이 그냥 이론 윤리학이고요. 뭐 차이점이 있습니까? 차이점이 있는 걸로 나오고. 실천 윤리학이 그냥 실천 규범 윤리학이야. 같은 말입니다. 내가 일부러 용어를 그냥 붙여서 얘기해서 규범 윤리학 안에 들어가는 거를 요 이해하라고. 나 현대생활과 실천 윤리로 갑니다. 잠깐만. 13페이지. 했던 게 똑같이 인쇄돼 있네. 왜 똑같이 인쇄돼 있죠? 한 번 더 보라고 한 번. 22페이지. 22페이지. 유교네. 유교는 연민이란 단어가 나오면 며칠 전에 질문한 사람 있어가지고 연민이란 단어가 나오면은 유교랑 그다음에 불교랑 공통점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유교랑 불교 공통점으로 연민이란 단어가 나와. 맞을까 틀릴까? 맞아요. 유교의 연민은 뭐야? 유교의 연민은 그게 치는 짓이야. 치는 짓이야. 사단할 때 맹작이 사단이었죠. 불교의 연민은 뭡니까?
자비야 자비. 둘 다 인윤리가 나와가지고 여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있죠. 인의이지라는 도덕적 가치고 아기를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 선한 본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오륜도 나왔으니까 알아보세요. 오륜 부부봉 장군 중이다. 부부봉 장군 부부봉 장군 부봉이나 부부봉 장군 그러니까 부부 유별 부자 유친 부부 유별 부모 유신 장유서 군신 유이야 오륜 유교 윤리라는 거만 알아두면 됩니다. 부자 유친 부부 유별 부모 유신 장유서 군신 유이 이렇게 3강 오륜 같은 게 유교 윤리로 나올 거고 그다음에 인의 실천 원리 인을 실천하는 동목에는 효제 충신 휴제 충선대 신 인의 예지 신이 5상이라고 하거든. 인의 예지는 4덕이고 그죠? 거기다가 믿을 신자를 붙여가지고 그 5상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신을 좀 중시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효제 충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가 그 신자가 인의 예지가 뭐 숭례문, 그다음에 돈의문 이런 식으로 4대문이 인의 예지를 따로 지었거든요. 가운데가 보고 신각이잖아. 믿을 신자를 써놓은 거예요. 선한 본성. 서도 뭐? 서도 있죠. 서? 토제 충성시. 효제 충서 플러스 신도 넣기도 한다고. 쌤도 그 추가로 하셨어요. 그래서 신이라고? 쌤이 아 서도 들어가야지. 서가 제일 그 인이 가장 확대된 거잖아요. 그럼 축의금이 사실 서가 제일 중요한 건데 대동사회로 갈 수 있는 그 가장 넓은 실천 덕목인데 이게 왜 빠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과서 만드신 분들이. 그리고 경성예인데 이거는 잘 안 나왔던 거니까 추가로 여기 나오네요. 이거는 체크하고 가자. 경성예. 경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성리학의 그 실천 원리로 성리학의 수양 방법으로 1의 3단에서 나온 게 있었다. 성리학의 실천 원리 뭐 있었니? 신독하고 신독은 뭐의 실천 방법이었니? 거경. 경은 내면의 그 도덕성에 집중한 외부 사물을 차단하고 내면에 집중한 마음 상태를 뜻합니다. 도덕적 긴장 상태라는 표현을 봐요. 그래서 외부 사물을 딱 차단하고 스마트폰 끄고 뭐 만화책 던지고 뭐 인스타 끄고 와이파이 차단한 다음에 교과서만 딱 보는 상태입니다. 내면의 도덕성에 집중하는 거. 그 상태를 경이라 그러는데 불교로 따지면 참선 같은 거야. 성리학에서는 내면 성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도에 신인이었어요. 혹시 이거 학생 카드가 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참선이 불교예요. 불교지. 교종 불교에서는 정정 불교, 선정 불교에서는 참선, 마음수행 이런 거 중시하거든. 거기서 중시하는 건데 이제 성리학이 불교 영향도 받았단 말이야. 왜냐면 이기론 이런 데 되게 추상적인 거죠. 그래서 원래 유교에서는 실천 학문이기 때문에 유교에서는 이기 뭐 이런 거 추상적인 거 얘기 안 해. 공자님이 그 얘기했잖아. 죽은 뒤의 삶을 어떻게 알겠냐고. 그래서 유교는 죽음과는 살아있을 때 이 도덕에 더 집중한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추상적인 거 얘기 안 하다가 이게 불교, 도교 이런 거에 계속 밀리니까 좀 추상적인 세계관을 가져온 게 성리학이에요. 그래서 이 불교 영향을 받은 겁니다. 경이라는 것은 내면의 마음에 딱 집중하는 그런 상태지. 그리고 이게 쭉 이어져가지고 경이 쌓여서 습관에 대한 상태를 성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이 이게 고요하고 바른 상태인 거지. 언제나 집중되는 상태. 성실함이다. 여기는 공경함이고 여기는 성실함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뭐 상성성, 정제험수 뭐 이런 게 있는데 요거 하나만 그 1회 3단원에는 신동만 나왔으니까 신동. 내면의 상황에 집중하려면 어떻게 돼? 홀로 있을 때도 자신 열심히 하라는 얘기야. 자, 인간은 하늘로부터 도덕적 분성을 부여받은 지점에 욕구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다. 이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양 방법으로 경과 성을 강조한다. 경을 통해서 성에 나아가는 거고 선한 본성을 확충하고 보존하는 것이다. 홀로 있을 때 마음을 뭔가 좀 바르게 하는 건 뭐지? 신독입니다. 신독은 경에. 진실한 자세로 쉬지 않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은 성에. 경을 계속 실천하면 성에 이른다 그래요. 이가 얘기했다. 이가. 유교에서는 이러한 경과성을 통해 지나친 욕구를 극복하고 예를 회복한다. 뭡니까 이게? 극기 공례였죠. 그리고 유교에서는 그 인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과정이랬죠.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내수양이지. 내수양. 이거를 그 자기 역할에 걸맞게 수양을 해라는 정명사상인 거고, 왕 입장에서 정명사상을 하면 어떻게 돼?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정자정야, 정치는 바르게 하는 것,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덕치를 행하는 것도 임금 역할에 충실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수양을 해가지고 점점 확대해가면 효제, 충서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 확대되는 걸 대동사회라고 했었습니다. 괜찮니? 인의 실천이었죠. 인의 실천. 나오네 이거. 그래서 동서남북이 나오는데 교과서에 나오니까 체크를 하고 가자. 동서남북으로 인의 예지를 붙인 겁니다. 동이 이제 제일 처음 나오니까 그 동쪽의 의니까 흥인 지문인데 인을 일으키는 문이 이게 지자가 붙은 게 원래는 안 붙었는데 지대가 좀 낮아가지고 풍수 지리상으로 이쪽 지역을 좀 보강해야 좀 비슷하게 된대. 그래서 지자를 붙였습니다. 글자 수를 높였대요. 나머지는 세 글자지. 을을 두텁게 하는 문, 그다음에 예를 숭상하는 문, 그다음에 북쪽은 홍지문이라고 지혜를 넓히는 문. 그리고 가운데 모신각이지. 그래서 인의 예지 신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그 신입니다. 넘어갑니다. 이것도 이름 알아놔라. 혹시나 이름도 한번 알아주세요. 인의 예지를 따서 이거 국보위로 그제 국보에 폐지됐으니까 남쪽은 24문, 동쪽은 그 인이니까 흥인문, 흥인지문. 서쪽이 돈의문, 북쪽이 그 홍지문까지 지혜를 넓히는 문입니다. 그리고 중용에서 수양법, 경가성은 뭐 그 정도로만 알면 됩니다. 본성 넘어가고. 불교에서 가장 세계를 구성하는 근본 원리는 연기라는 단어로 표현되었습니다. 이거 애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데 그냥 인과관계로 이해하세요. 인연을 맺고 있다가 아니라 원래 여기서 말하는 연기라는 거는 원인과 조건을 뜻해요. 인과관계입니다. 윤사애들에게 질문해가지고 고일들이 윤사가 아니고 고일들이 지금 불교 나오는데 행복 파트가 불교 처음 들어가지고 뭔지를 모르더라고. 근데 원래 이제 지호 할아버지랑 나는 아무 관련이 없죠. 근데 지호가 내 수업을 듣고 있는 거는 지호 할아버지 할머니 결혼을 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낳고 아버지 어머니 결혼해가지고 지호가 태어났으니까 내 수업 듣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지호가 내 수업을 듣고 있음으로 해서 할아버지랑 나랑 이제 인연을 맺은 겁니다. 인과관계예요, 인과관계. 이해가 돼? 그래서 세상 만물이 연결되어 있다고 뭐라 그래? 연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인과 조건, 즉 인연에 의해 나타난다라는 표현이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원인과 조건, 인과관계를 뜻한다. 연기라는 건. 상호 연결되어 존재하고 있고 공이라고 하고 나라는 존재는 실체가 아니다. 이거를 깨달은 상태가 뭐예요? 열반에 드는 거고 그게 불성을 자각한 겁니다. 그럼 더 이상 고통받지 않으니까 행복한 거겠죠. 그리고 뭐를 극복해야 되고 뭐를 무명은 극복 대상입니까? 추구의 대상입니까? 극복 대상이었죠. 그러면 덕업을 선한 업을 쌓아서 다음 해 내세 행복 무슨 선지가 나냐? 애들이 들렸던 게. 내세 좋은 신분으로 태어나기 위해 선업을 쌓아야 된다. 맞아, 틀려? 불교. 틀려? 극복 대상이죠. 내세 더 좋은 신분으로 태어나기 위해 선업을 행하는 거 아니잖아. 선업을 행하는 건 만물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타불이의 그 측은지심 이런 게 연민의 사랑 때문에 하는 거지. 내가 다음 세계에 더 좋은 그 신분으로 태어나려고 자비를 행하는 게 아니라고. 얘가 선업을 쌓는 건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리고 그 윤회는 궁극적 무조건 뭐예요? 윤회는 극복 대상이야. 극복 대상. 이게 생로병사가 다 고통인데 좋은 신분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아니지. 다시 태어나는 것도 고통인데. 맞죠? 깨달은 인간사에서 탐진치 같은 거는 극복해야 되는 대상이고 무명이라는 것도 극복해야 되고 삼학은 극복입니까? 추구입니까? 삼학은 추구 대상이었다. 그리고 대승불교에서 보살은 어떤 존재다? 보살은 뭐 하는 존재가 보살이었습니까? 중생구제하는 존재. 여기는 대승불교 때만 나옵니다. 보살. 대승불교의 이상적 인간성이고 이전까지는 그냥 부처는 석가모니 부처 때까지는 내 깨달음, 개인 깨달음만 중시하니까 그러면 일반 백성들이 소외되더라.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더라. 연기의 가르침 이런 거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많으니까 걔네들까지 살피는 존재입니다. 바람이라는 뜻이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는 거죠. 그래서 6가지 바람이, 6바람이를 실천하는 게 자비를 실천하는 방안이었던 거예요. 육바람에 근데 교과서에 일단 나오긴 나오죠. 프린트에 있었던 것 같아요. 6바람일. 대승불교에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중생구제 방법이다. 이것도 수양 방법입니다.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양하는 방법. 보살의 수행 방법. 고통까지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열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열반에 있는 불성 그거예요. 불성을 깨달은 거지. 열반에 이르렀다는 건 부처가 됐다는 얘기예요.
열반에 그럼 열반 안 하면 불성 들어가는 불교에서 깨달지 못한 거지. 계속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고 이것만 다 워낙 학파가 많아가지고 성이 다 다른데 나중에 되면은 환생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윤회를 이탈한다 그랬잖아. 부처가 되면 자기만의 불국토가 만들어진대요. 그 불국토에 계속 사는 거야. 그래서 미륵 아미타불이 다스리는 불국토가 서방 극락정토예요. 그러면 서방 극락정토에 다시 태어나면 더 이상 환생하지 않겠지. 그러면 지금 윤회는 고통이니까 그걸 극복한 거니까 이제 계속 행복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열반이고 그게 부처예요. 부처. 그러니까 부처 깨달음을 얻으면 부처가 되고 그러면 자기만의 불국토에 있으니까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는 거죠. 불성을 원래 갖고 있는. 그치 깨달아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나라는 허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 불성을 자각하지 못하는 거죠. 대승불교에서 자비를 행하고 혹은 육바라미를 실천해야 되는 이유는 이 중생들을 그 깨달음의 경지를 이끌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럼 유교랑 조교도 다 똑같아요. 어떤 거? 깨달아 있긴 한데 그 깨달아는 아니 이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나중에 성리학에서 그런 얘기를 할 건데 이건 교육과정은 아니니까 윤사 때 배울 거고 이는 그냥 인의 예지고 뭐 측은지심을 보면 인을 알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여기는 뭐 따로 깨달으라는 얘기는 안 해요. 우리가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도교도 그냥 자연적 본성이라고만 얘기하지. 자연적 본성에 따라 사는 게 행복한 삶이다. 무의 자연의 삶이 참된 삶이다. 뭐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죠. 반대쪽으로 비판하는 거잖아. 얘는 덕이 없네 막 이러고 인의 의지가 없네 이러고 너는 이제 거짓된 규범으로 인간의 본성을 제약하고 있어 뭐 이런 거. 그리고 공이라는 단어도 기억합니다. 공이 뭐가 공이야? 비어있다. 그 공입니다. 실제로 숫자 0 할 때 그 빌공자를 쓰는 거예요. 비어있다는 뜻이고 뭐가 없다는 얘기니 공은? 고정된 실체, 독립된 실체가 없다. 그 얘기지. 나라는 존재는 불변하는 실체가 아니고 다른 존재와 분리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을 차별하지 않는다. 그리고 고진멸도가 나오네요. 똑같이 고진멸도. 고진멸조, 사성제도 요 안에 아까 얘기했다. 삼학이라든가 삼독이라든가 무명, 애욕 이런 거 어디 들어가는지도 알고 있어요. 강조. 어디? 사성제. 고진멸. 그럼 한 번만 더 합시다. 다 아는 거겠지만 빈칸지를 직전 때 한 부 다 뽑아줄게요. 한번 보면서 이제 비어 있는 거니까 한번 써봐라. 시간 많을 거 아니야. 나는 시간이 없지만 너네는 시간이 많겠죠. 저희 수학이랑 같이. 뒤에 오겠네. 고진멸도인데 어떤 게 고통이었습니까? 어떤 게 고통이었어? 고성들. 생로병사와 뭐까지가? 윤회까지가. 그래서 죽음관에서 요거 선지가 몇 번 나왔습니다. 이게 처음 보면 애들이 틀리는 선지가 죽음을 통해서만 오직 고통을 극복할 수 있다. 아니랬죠. 죽어도 고통을 극복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열반에 이르러야 극복하는 거죠. 집성제는 이 고통이 생기는 원인이었죠. 이게 현실 세계고 여기 이상 세계였습니다. 현실 세계의 원인 결과, 이상 세계의 원인 결과. 집착은 뭐 때문에 생겼니? 집성제는 그렇지. 갈의 애욕. 이게 갈의 애욕과 플러스 무명이 어리석음이었고 플러스 갈애 혹은 애욕이 욕구였죠. 갈애 애욕. 이 무명과 갈애 때문에 뭐가 생겨? 집착이 생겨. 집착이 뭘로 변합니까? 번뇌로 변해. 번뇌가 뭔데? 삼독이죠. 삼독이 뭡니까? 삼진치죠. 삼진치. 이 내용이 어디에만 들어갔는지만 기억하면 돼. 멸성제는 소멸에 대한 진리였죠. 이 무명, 집착 이런 걸 끊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집착을 소멸하려면 해탈하면 되죠. 해탈을 모든 대상에 대해 다 해탈하면은 열반에 이르게 되는 거다. 그러면 이렇게 해탈하고 열반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팔정도라는 올바른 방도의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다. 팔정도를 내년에는 다 외우게 시킬 거예요. 윤사를. 올해는 외우지 말자. 내년에 외웁시다. 내년에 8가지 방안. 여기 삼학 안에 팔정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삼학은 뭡니까? 요거 알아야 이제 삼학이죠. 개정해가 써놨다. 짠. 나도 안 외웠는데 도산고 윤사에 나와가지고 지난주에 외웠습니다. 계속 안 외우고 있다가 그래서 내신인데 그래 이 정도까지 외워야지 싶어가지고 외우자 내년에는. 저희는 안 나오니까 생리는 안 나와요. 윤사 생년에는 여기까지 안 나와. 윤사니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간 것 같아. 넘어가고요. 요거 이제 고진별도 이런 거 내용을 보고 이제 구분할 수 있으면 불교 윤리다.
자연. 나온 김에 요거 그 이상적 인간상 유교에서는 뭐가 이상적 인간상이었다? 분자. 성인이라는 건 유교도 다 쓴다 그랬지. 도교가? 근데 어. 불교도 성인이 많아요. 불교도 성인이 많이 쓰지. 그냥 번역어입니다. 번역어. 불교에서 뭐 위대한 사람 이런 거를 그냥 성인이라고 번역. 성자 뭐 이렇게 번역하는. 그다음에 불교는 보살이고, 그다음에 도교가 지인, 진인 이런 거였죠. 지진, 신성, 천나 이런 거. 성인 써도 되고 신인 써도 되는데 지인, 진인을 제일 많이 썼었죠. 도는 선악 미추를 구별하지 않는다. 아름다운 것도 크게. 여기는 뭐 도교 얘기하는데 노자 장자 같이 얘기하네요. 인위적인 구별을 하지 말자 이거는 장자 얘기였고, 인위적인 거를 하지 말자는 노자 얘기였다. 무의, 자연, 소요유. 자, 도교의 수양법은 어떤 게 도교의 수양법이었습니까? 도교의 수양법. 자망과 심재. 자망은 까먹는 거죠. 그다음에 심재가 마음을 깨끗이 하는 거. 그럼 뭐 어떤 경지에 이르느니? 재물과 소요유인데, 재물은 무슨 단어로도 나와요? 소요유. 소요유. 재물은 무라일체의 경지를 얘기한다고 나오죠. 무라일체. 사물을 가지런히 보기 때문에 바퀴벌레가 징그럽지 않고, 꽃향기가 똥냄새와 꽃향기가 다르지 않은 그런 거죠. 사물과 내가 하나된 뭐 학의 다리가 길다고 하지 않고 탐새 다리가 짧다고 하지 않는 그런 경지. 그러면 그런 상태가 되면 어떻겠다? 정신적 자유의 경지에서 자유롭게 논인다라는 뜻입니다. 소유. 이런 존재가 아까 진인, 신인이, 뭐 천인, 뭐 이런 존재죠. 지인, 진인. 소유의 정신, 무라일체, 이상적 인간상, 지인, 진인, 신인 등이 있다. 그래서 재물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나오네. 도라는 거. 도라는 용어만 한번 보고 가자. 이게 뭐 생존 과정에서 유사해서 가끔씩 어렵게 나오는 개념이라서 절대적이고 본원적인 것으로서 만물의 생성과 존재의 원리 이런 게 그냥 다 옳은 선지로 나와. 뭐 이상한 하나 오답선지로 나오고. 도란 인간의 당위 법칙을 넘어선 천지만물의 모체다. 지성을 한계를 초월한 절대적인 것, 인간의 언어로 정확히 표현하기 불가능한 것, 파악이 불가능한 것. 세상 만물의 근원 그걸 보는 겁니다. 노자가 최상에서는 뭐와 같다? 노자. 세상에서는 노자 뭐가 같아? 세상에서는 물과 같다. 물과 같다. 상선 약수. 물은 무슨 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의 덕, 그지? 겸허의 덕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 겸허 두말. 부정 겸허 두말. 부정의 덕. 부정의 덕은 싸우지 않는 거. 자기 물 만나면 돌아가는 거. 겸허의 덕은 낮은 곳에 머무는 거. 물은 항상 아래쪽으로 가는 거. 여기가 이 도교 처음 나왔던 게 노자식의 추진하고 시대죠. 사람들이 많이 싸우고 있으니까 어떻게 살면은 안 싸울 수 있을까? 물처럼 살면 돼. 다음 페이지. 동양윤리, 인본주의, 유기체적 세계관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어요. 잠깐만. 동양윤리, 이상윤리에서 끝. 동유주의 끝. 짧게 나오네요. 이건 그냥 일단 개념만 알고 있어요. 개념. 동양이랑 서양이랑 비교해가지고 동양이랑 서양이랑 여기는 좀 유기체적. 유기체가 어떻게 유기체입니까? 유기체적. 서로 연결되어 있다. 유기체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유기체적인 거죠. 유기체적 세계관. 거기는 비계론적 세계관. 론적, 한원론적 세계관. 여기는 맥락적 사고, 관계적. 여기는 맥락적 사고. 여기는 분석적 사고. 여기는 관계지향. 여기는 개체지향. 그래서 요런 거 얘기하는 윤리로 뭐 동양에서 뭐 유교의 천인합일이라거나 불교의 연기설이라거나 도교의 무의 자연과 인간이 하나다 이런 거 떨어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냥 알아만 주세요. 고일 윤사에서 동양 서양 윤리 비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인본주의라고도 그러니까 인간 중심주의 여기는 인간 중심주의고 여기는 인본주의라고 해요. 인간이 중요하다. 천지인 삼재.
욕망의 충족, 생명 존중이나 저 5번째 줄부터 여섯 번째 줄부터 밑줄 끕시다. 이러한 태도는 생명 존중이나 자연과의 조화도 연결되는 동양윤리는 생명 존중이나 자연과의 조화도 연결되고 불교의 불살생, 도교의 자연친화, 유교의 검소한 삶 생활 방식 그리고 자연과 인간이 밀접하게 연관을 맺기 때문에 유기체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혹시나 이거를 세 개를 구분하라고 나올 거다. 유교인지 불교인지 도교인지. 자, 때때로 배우고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하는가? 이거 공자님이 한 말입니다. 공자님이 먼 곳에서 벗이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않겠는가? 이거 벗과 예로서 사귄다는 얘기고 배우는 기쁨은 지인의 얘기할 때 지를 얘기하는 거고 밑에 괴로움이 그를 따르리 부분이 딱. 첫 번째가 노자. 첫 번째 건 논어는 공자. 잠깐만 정리해 주세요. 자살을 할 때는 뭐 자기 보존에 위배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칸트도. 나머지는 뭐 둘이 크게 겹치는 건 없습니다. 그냥 의무를 따라야 된다는 것 때문에 같이 의무도를 묶여. 저번에 누가 주영아 너 그 자연법칙 1원리가 뭡니까? 자연법칙 1원리. 악을 피하고 성을 행하라. 그렇지. 선이 어떤 게 선이에요? 아키나스 윤리에서 선. 자연적 성향을 따르는 게 얘는 신학자잖아 아키나스가. 근데 자연적 성향은 누가 주신 거야? 신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의 그 명령에 따르는 겁니다. 내 자연적 본성에 따르는 게. 자기 보존 해가지고 뭐 살해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뭐 자살하지 말고 그다음에 그 종족 보존해가지고 결혼하고 육아하고 이런 거 얘기했잖아. 그리고 또 참고로 요거 그 걔나 덕성은 막 모의고사 친구들 이렇게 짜잘하게 낼 수 있죠. 처음에 일의 본성은 일의 성향은 누구누구가 가지는 거였어? 동물과 인간이 공통으로 가지는 본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잖아. 근데 식물, 동물, 자기 보존은 식물, 동물, 인간이 다 가지는 거였고 이의 성향은 동물과 인간만 가지는 거였죠. 종족 보존. 이의 성향은 3의 성향은 인간만 가지는 성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에 대한 탐구라든가 뭐 공동체 생활 이런 거는 인간만 해당되는 거죠. 자연법 윤리 네 번째 줄에 밑줄 긋습니다. 첫 번째 것도 밑줄 긋다. 자연법. 모든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보편적인 법. 그리고 직관을 통하여 인간은 이성이나 직관을 통하여 자연법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이성을 통해 발견한 영어법이 자연법이었죠. 신이 만든 법을. 그리고 다음 줄에 아키나스는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라. 자연법 원리, 자연법 제1원리입니다. 여기서 무고한 인간을 죽여서는 안 된다. 무고한 인간 생명인 태아를 죽여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에서는 도덕법칙을 인식할 수 있는 인간 이성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만, 의무의식에서 비롯된 행위만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정합명령 밑줄, 정합명령. 대표적인 정식은 인격주의 정식이라 보편주의 정식 두 개. 그렇죠? 목적의 정식, 보편적 법칙의 정식으로 나오는데 인격주의 정식이나 보편주의 정식이라고 써도 돼요. 다른 외부 교재는 그렇게 나와있기도 하고 가르치는 강사님들도 그렇게 가르치는 강사님이 많아서 아마 선생님께서 보시고도 정답 인정하실 겁니다. 내 생각에. 넘어갑시다. 이건 파트를 많이 했으니까. 공리주의적 접근. 쾌락 계산법은 누구만 얘기할까요? 쾌락 계산법. 벤담만 얘기합니다. 여기는 양적으로만 차이가 있으니까 계산할 수 있다는 거고. 공리주의. 그리고 뭐 이런 선지가 나왔는데 행위자의 행복과 무관한 도덕적 행동이 있을 수 있다. 벤담은 맞을까 틀릴까? 행위자의 행복과 무관한 도덕적인 행동이 있을 수 있다. 있어요. 얘는 사회적 쾌락주의라서 행위자의 행복이 저하되더라도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이잖아. 사회적 쾌락이 내가 고통받는 거 더 많이 올라가면은 도덕적인 행동이 될 수 있어. 된다. 공리의 원리가 뭐야? 공리의 원리가?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이 공리의 원리였죠. 밀은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아. 밀도 근데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공리의 원리에 계승했기 때문에 내 고통이 조금 늘어나더라도 사회적 쾌락이 더 많이 늘어난다면은 도덕적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공리주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게 뭘로 나왔냐면은 그 도선고가 학교 이상해가지고 통합사회 때 계속 윤리 그 시험을 내시는데 칸트랑 벤담의 공통점으로 나왔어요. 칸트는 이거 맞지? 행위자의 행복과 무관한 도덕적 행위가 있을 수 있다.
칸트는 애초에 행복이랑 도덕이랑 아예 별개로 보잖아요. 네. 기억나니? 도덕 법칙은 그냥 따르는 겁니다. 행복이랑 관계없이 행복하기 위해 도덕 법칙을 따른다. 혹은 뭐 도덕 법칙을 따른 자는 반드시 행복하다. 맞아 틀려? 안돼. 도덕하고 행복하고는 별개로 보기 때문에 그 뭐 행위자의 행복과 무관한 도덕적 행위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칸트 입장에서. 근데 벤담도 마찬가지다. 벤담도 사회적 쾌락주의이기 때문에 여기 사회적 쾌락주의. 괜찮지? 그다음에 행복과 도덕은 양립 가능하다. 이거 벤담이랑 칸트 선지로 공통 선지 맞을까 틀릴까? 행복과 도덕이 양립 가능하다. 네. 양립 가능해요. 칸트는 왜? 칸트는 아예 별개죠 그냥. 그러니까 도덕 법칙을 따른 행동을 해야 되는 건데 도덕적인 행동은. 근데 그 결과 행복해지는 건 상관없어. 의도만 순수하게 하면 돼요. 결과적으로 행복할 수는 있는 거지. 꼭 행복해야 된다가 아니라 도덕적인 법칙을 따랐는데 우연히 행복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건 상관이 없다. 맞지? 벤담은 둘이 그냥 같은 얘기입니다. 도덕적인 게 곧 행복을 늘려주는 행위니까 당연히 양립 가능하지. 선지 2개만 좀 써놓으세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도덕적인 행동으로 인해 막 행복이 따라온다 이런 거. 그거는 벤담만. 칸트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 그래서 그게 양립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칸트랑 교집합이죠. 벤담이랑. 첫 번째 행위자의 행복과 무관한 도덕적 행동이 존재한다. 칸이에요, 강이에요. 칸. 요거 OX라고 O 한 번에 점프하자. 그 다음에 행복과 도덕은 양립 가능하다. 그 다음에 행복은 도덕을 위한 도덕은 행복을 위한 도덕은 행복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한번 면적 도덕 원리가 존재한다. 첫 번째 건 모두 다 X다. 행위자의 행복과 무관한 도덕적 행동이 존재한다. 공통점 맞습니까? 방금 전에 했잖아 이거. 네. 자기 희생은 행위자의 행복과 무관한 도덕적 행동이잖아요. 벤담 입장에서. 네. 밀도 마찬가지죠. 밀도 내 희생에서 사회적 쾌락이 더 많이 올라가고 도덕적 행동. 행복과 도덕은 양립 가능하다? 양립 가능하죠 이것도. 벤담도 이제 행복은 도덕 그냥 같은 말이고 벤담 입장에서는 칸트도 도덕 법칙을 따르라고 얘기했지 행복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으니까요. 도덕은 행복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건 OX. X 누가 X입니까? 칸트. 벤담은 맞아요. 도덕은 행복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까? 네. 맞아요 이거는. 왜 도덕을 따라야 되지라고 벤담한테 보면 그게 사회적 쾌락을 더 많이 늘려주는 수단인 거지. 보면은 도덕 원리가 존재하는 걸 많이 했지. 뭐 오미가 X니까. 오지고. 벤담은 뭐야 이게 도덕 보면은 도덕 원리가 최대단수 최대 뭐 공리의 원리를 따르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나왔었던 것 같고 윤리하면서 저런 내용이 몇 번 선지로 나왔었습니다. 3번은 혹시 벤담만 가요? 이거 벤담만 되는 거지. 칸트 때문에 틀린 겁니다. 칸트 때문에. 위임평가 같은 제도는 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 차이가 나오네요. 위에 벤담 밀은 뭐 다 얘기했던 거. 그리고 벤담 선지로 뭐가 좀 자주 나오니 벤담 선지로. 벤담 제시문으로 나올 때 제시문이 벤담 내용으로 좀 자주 나오는 제시문이 있었지. 양도 있고. 인류는 쾌락과 고통이라는 두 군주의 지배 아래 있다. 발 밑에 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왔었잖아. 밀 선지로는 뭐가 맨날 나옵니까? 밀 제시문으로는. 그치 소크라테스 얘기가 나지. 배고픈 돼지보다 불만족한 돼지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만족한 돼지보다 낫다고. 오, 들었어요. 이해했죠? 네. 이해만 하면 되죠. 그치.
내용 전달이 제대로 안 될지라도 이해하면 되지. 제일 밑에 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입니다. 벤담 미련 뭐 똑같은 얘기고. 유용성의 원리를 개별적인 행위에 적용하는지 아니면 행위 규칙에 적용하는지 행위윤리 규칙공리주의는 아닙니다. 행위공리주의는 최대 유용성을 가져오는 거. 혹시 이거 비판 2개 외워보자. 비판 2개. 서술용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 비판받아요? 행위공리주의가. 왜 규칙공리주의가 나왔어? 너무 그 개별 개별행위만 적용하다 보니까 너무 네. 비효율적이에요.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우리의 도덕적 상식과 일치하지 않는 그 행동이 있을 수 있죠. 네. 도덕적 뭐 개별 거짓말은 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나쁜 건데 그 행위 자체가 쾌락을 더 많이 올려주면 그거는 선한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예외적인 거 때문에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가끔씩 드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냥 규칙으로 후려치자는 얘기였죠. 일반적으로 공리를 올려주는 규칙을 정했고 그걸 따르는 게 선한 거다. 안 따르는 게 악한 거다라고. 그래서 저기 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6번째 줄이네. 그런데 행위공리주의는 무임승차나 거짓말 같은 행위도 최대 행보를 가져오면 도덕적으로 전달해주면서 우리의 상식적 도덕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첫 번째, 우리의 상식적 도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각각의 상황마다 행위의 결과를 계산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죠. 각각의 상황마다 행위의 도덕성을 계산하는 결과를 계산하기 어렵다. 그 옆에 나오는 밀 얘기입니다. 만족한 바보가 되기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는 편이 낫다. 질적 공리주의. 그리고 지켜야 하는 다음 부분은 계약론에서는 누구 얘기했니? 계약론. 홉스라는 사람이었고 이것도 그 빈칸지에 조금 자세하게 나왔어요. 그 성동고 한번 장충고 나올 때 조금 홉스 계약론이 딥하게 나와가지고 자연 상태는 어떤 상태로 봤습니까? 홉스는 만만주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주된 상태였어. 요거는 보석을 하지 마세요. 보석 안 나옵니다. 보석은 잠깐 딴 거 보고 있고 만만주 상태고 여기는 정의로운 게 정의라는 게 존재합니까? 사회 계약론의 정의는 어떤 게 정의로운 거예요? 어떤 게 도덕적인 거예요? 사회 계약 중에 도덕을 계약을 이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계약이 아직 막 맺어지지 않았지. 만만주 상태는 계약이 없어요. 계약을 수행하는 게 잘 수행하는 게 도덕적인 건데 계약이 없으니까 도덕도 없고 정의로움도 없고 부정의도 없는 거지. 이해가죠? 그리고 뭐 소유권도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만인이 만인에 대해 소유권을 갖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늑대도 늑대도 토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여우도 토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사자도 토끼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겁니다. 모든 존재가 모든 것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 토끼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닌 거지. 그래서 소유권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혼란 상태라는 얘기야 이것도. 이게 둘 다 만만주 상태를 표시하는 걸로 정의나 부정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혹은 그 누구의 소유권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게 만만주 상태를 묘사하는 걸로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잠깐만 저기 홉스에 의하면부터 봅시다. 홉스에 의하면부터 6번째 줄이네. 홉스에 의하면 인간이 이기적인 본성과 희소성으로 인해 추쟁 상태에 빠지고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에 자유를 포기하고 사회계약에 동의. 그리고 이러한 계약으로 인해 규칙과 통치력이 생겨납니다. 여기까지는 뒤에 있는 그냥 아까 얘기했던 거고 쭉 넘어가서 현대 계약 사회계약론자는 이걸 누가 계승했다고? 롤스라는 사람이 계승했습니다. 롤스의 정의론이었죠. 그리고 여기는 계약의 공정성 확보가 키워드고 어떤 제도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그 사회계약을 맺었던 만장일치로 맺었던 계약의 내용은 뭡니까? 복지제도였죠. 복지제도.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보장하는 사회 정책이 뭐 정의로운 거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 여기까지 작년에 했죠. 작년에 했잖아. 네.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복지제도다. 복지제도. 롤스는 복지제도를 사회계약의 결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묵시적 계약 돼 안 돼? 내가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만장일치인데 내가 동의 안 했다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할 수 없어요. 만장일치입니다. 사회계약은 무조건. 그러니까 그 만장일치인 게 몇 개 하나 더 있었지. 만장일치 뭐도 만장일치였으니까. 담론윤리도 만장일치다. 담론윤리. 여기 사회계약도 만장일치입니다. 다수결은 누구야? 공리주의가 다수결입니다. 최다수 최대행주의. 그렇죠? 그래서 이거 약간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롤스도 공리주의 막 비판하고 공리주의도 롤스의 현실성이 없다고 막 얘기할 거예요.
계약의 공정성 확보, 이성적 합의의 산물, 도덕적 의무, 자발적 계약, 묵시적 계약까지 인정한다. 묵시적 계약도 인정한다는 거 알아둬. 내가 동의 안 했더라도 네가 이 동의를 안 하면 이 나라에서 떠났어야지. 이 나라에 살고 있으면 묵시적으로 동의를 한 거지. 그래서 만장일치입니다. 넘어가고 현대 윤리학적 접근에서 덕윤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 얘기하고 맥킨타이어가 계승했었다. 그러니까 덕윤리의 덕은 선천적입니까? 후천적입니까? 전부 다 후천적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덕을 뭐로 나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덕을 선천적, 품성적,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으로 나눴었는데 지성과 품성으로 나눴었는데 지성적 덕은 뭐에 의해? 바이 교육에 의해. 품성적 덕은 뭐에 의해? 바이 습관에 의해. 혹은 실천을 반복적 실천을 통해 형성되는 거였습니다. 누구랑 차이점이라고 이게? 소크라테스랑 차이점이에요. 소크라테스는 지덕복 합의는 여기 지덕복 합의. 소크라테스 얘기. 어디서 나오냐면 성찰하면서 나와요. 1에 3단을 해서 성찰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 근데 그 성찰한다는 게 내 자신이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도덕적으로 계속 성찰하는 겁니다. 여기는 올바른 지혜를 가진 것 자체가 도덕적인 개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덕이라는 거는 교육이나 습관의 형태로 이제 형성되는 거거든요. 여기는 이제 바르게 아는 걸 통해서 형성되는 거. 여기서는 지혜라는 게 덕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포함되어 있는 거. 요 안에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얘는 지성적 덕이고 그냥 이게 덕인 거죠. 지성이고 덕인 거죠. 얘는 구분을 안 한다고 소크라테스는 하나도 본다. 다시 돌아오세요. 보성. 덕윤리적 접근. 그리고 여기는 공동체주의이기 때문에 보편적 도덕 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덕윤리는. 덕윤리는 보편적 도덕 원칙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여기는 없습니다. 보편적 도덕 원리는 아까 어디에 있다고 나왔습니까? 칸트랑 벤담이 있다고 나왔어요. 걔네는 이제 공리의 원리라거나 도덕 법칙이라거나 도덕 원리가 있는데 여기는 공동체마다 다른 거죠. 공동체마다. 이게 좀 무슨 입장이랑 비슷하냐면 저 앞에 기술윤리학이 좀 비슷해. 기술윤리학도 보편적인 원리 이런 거 도덕 뭐 이런 거 얘기 안 하죠. 그냥 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탐구하는 거지. 경험적으로. 이런 것처럼 공동체마다 어떤 관습, 사회, 문화 이런 것 따라 다른 행동이 도덕적인 개념일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행위 자체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에 주목한다고? 행위 자체. 그 사회에서 어떤 존재가 덕 있는 사람이라고 지칭되어지는 그 사람이 행하는 행동이 도덕적인 개념이에요. 행위자 중심 윤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덕윤리랑 공리주의 차이점으로 가끔씩 나오는데 덕윤리랑 공리주의 차이점. 사회를 집단을 개인의 단순 총합으로 본다. 어느 입장입니까? 집단을 개인의 단순 총합으로 봐요? 공리주의가 그렇게 봅니다. 여기서는 개인의 사회라는 뭐야? 개인의 단순 총합 플러스 맥락, 역사, 뭐 플러스 알파가 들어갔었지. 여기가 유기체적 존재예요. 공동체는 유기체적 존재. 덕윤리에서 그렇게 본다. 괜찮죠? 춥다고? 잠깐 거주겠습니다. 책임윤리, 여기 덕윤리였고 훌륭한 상품을 지닌 사람이 이걸 덕윤리적 접근에서 세 번째 줄 밑줄 꼽시다. 덕윤리는 도덕적 행위의 원리보다는 행위자의 성품에 행위의 유형성 공리주의적, 도덕적 의무 칸트주의적 보다는 바람직한 인간관계의 맥락에 더욱 관심을 둔다. 아래쪽 책임윤리적 접근이죠. 아래쪽 책임윤리 누가 얘기했다고? 요나스. 현대의 과학기술이 어떻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그게 무슨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지. 결과의 모호성, 광범위성,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 이런 것 때문에 과학기술을 어떻게 다뤄야 된다?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 그거를 어떤 단어로 지금까지의 과학기술은 희망의 발견술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이 발견술을 무슨 발견술로? 공포의 발견술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두려워하면서 조심스럽게 절제된 그런 이제 이 인간 두 인간 기억합시다. 여기 무슨 인간과 무슨 인간이 나왔습니까? 현대 과학 기술 사회는 무슨 인간이 무슨 인간에게 지배당하는 사회였어. 도구적 인간이 이성적 인간을 지배하는 사회였습니다. 도구적 인간은 과학 기술의 도구가 돼가지고 막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는 그런 사람이고, 이성적 인간은 이 과학 기술이 가져올 파멸적 결과를 이해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인 거지. 근데 이제 도구적 인간, 이성적 인간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과학 기술이 파멸로 치달을 거라고 보는 거야. 이해 가니까지? 네. 요 용어를 두 개를 기억해라. 단답형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용어라서. 책임윤리적 접근, 부여된 과자, 시공간적으로. 그리고 요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 누구누구가 책임의 범위였습니까? 누구에게 책임을 져야 돼? 현세대. 현세대 인간이 누구에게? 미래세대 인간과 자연. 자연 환경까지. 현세대 인간은 책임의 대상이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현세대 인간까지 책임의 대상이었고 이전까지는 거기 플러스 현세대 인간 플러스 생태계와 미래세대 인간까지 확장하자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존 윤리학을 부정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기존 윤리학이 너무 범위가 좁다고 얘기하는 거지. 기존 윤리학의 범위 대상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라고. 규명을 통해 해결한다. 그리고 혹시나 이거는 함께 나누는 가을을 봅시다. 추운 겨울날 연못에서 아이들이 어림께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쳐 버렸는데 구급차가 뒤늦게 도착하는 아이를 살릴 수가 없었네. 그렇구나. 왜? 똑같네.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책임윤리. 네. 책임윤리 얘기하는 겁니다. 뭐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행하지 않았으므로 도덕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지. 책임윤리에서 뭐였니? 누구만 능력이 있다고? 현세대 인간만 능력이 있다고.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은 미래세대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죠. 자연환경은 책임 능력이 없죠.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지는 사람 누굽니까? 길 가던 사람이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구했네. 그럼 도덕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니? 요거 가지고 혹시나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책임윤리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럼 약간 구급차가 미래 세대 그런 느낌이에요. 구급차. 이렇게도 참 그렇게까지는 해석 안 할 것 같지만 그걸로 볼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죽어가는 미래세대 아닌데 아이들이 죽었잖아. 미래세대 인간과 지구 환경이 파괴된 거죠. 구급차는 뭐지? 아이는 미래세대 인간. 아이는 미래세대 인간. 왜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안 구했잖아. 지금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만이야? 현세대 인간만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럼 미래 세대라는 게 안 태어난. 안 태어난 애들 안 태어난 애들. 근데 일생은 있잖아요, 애기들. 아니 이게 비유하는 거잖아.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은 현세대 인간만 있다고. 얘는 아직 안 태어났으니까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야. 요 얘기가 나왔을 때 이거 요나스의 책임윤리구나. 이거를 이제 인식을 못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은 안 풀려요. 그러니까 이걸 인식을 하고 책임윤리구나를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지. 넘어갑니다. 배려윤리 누구 얘기 나왔습니까? 배려윤리. 그분. 나딩스하고 길리건하고 기억나니? 네. 요거만 구분합시다. 길리건은 무슨 윤리야 무슨 윤리를 얘기했습니까? 남성윤리. 남성윤리를 뭐라 그러고? 정의윤리라 그러고. 그래서 뭐 책임, 뭐 성취, 뭐 이런 거, 권리,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애들이었죠. 남성적 윤리. 여성적 윤리는 뭐였죠? 여성적 윤리는 배려윤리였죠. 모성, 관계, 맥락, 상호성 이런 거 강조하는 윤리였잖아. 그리고 나딩스는 무슨 얘기했습니까? 배려윤리 하면서 무슨 윤리 얘기했습니까? 무슨 배려 얘기했어? 모성적 배려, 자연적 배려하고 윤리적 배려를 얘기했죠. 윤리적 배려는 자연적 배려가 무감한 거기 때문에 자연적 배려를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윤리적 배려에서 자연적 배려로 나아가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런 게 있었고 배려윤리였습니다. 담론윤리는 누가 얘기했었고 하버마스라는 사람이 얘기했어. 하버마스가 저기 유전자 치료 갔을 때 뭔 얘기했습니까? 자기 그랬다. 그치. 그러니까 자기 동등한 입장에서 공로장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유전자 치료를 반대했던 사람이죠. 이걸 자율성을 가진 개인들이 참가해가지고 여기도 만장일치다. 그것도 기억하세요. 만장일치로 합의했을 때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게 도덕적 의무가 생기는 거야. 그리고 그 의무에 따르는 게 도덕적인 거고 따르지 않는 게 비도덕적인 겁니다. 담론윤리 이성 상호작용의 규범의 체계 도덕 규범은 이성 합의 가능한 것 합의에만 미술 권자 이 규범은 이성적 존재들 간에 합의한 것입니다. 합의 가능한 것 그러니까 도덕이라는 것은 합의의 결과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담론윤리입니다. 당연히 이거 토론하는 거니까 이해 존중 이런 게 필요하겠지. 안 풀어도 굳이 설명 안 해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밑에 도덕과학적 접근 두 가지 있었습니다. 뭐뭐 있었니? 도덕과학적 접근. 도덕과학적 접근에 어떤 윤리학과 어떤 윤리학과? 신경윤리학과? 진화윤리학 두 개 있었어. 신경윤리학은 뭐 뇌스캔 뭐 이런 거였죠. 신경세포 뭐 이런 거. 내가 도덕적 행동을 했을 때 뭐 뇌의 어느 신경세포가 활성화되는가 뭐 이런 거 얘기했던 거였죠. 진화윤리학은 도덕이 왜 형성됐다 그래요? 어떤 게 도덕적이다? 우리 진화에 도움이 되는 게 도덕적인 거기 때문에 이타성은 우리 생존을 위한 진화의 결과로 형성된 것이다 이런 걸 얘기했었지. 도덕과학적 접근. 도덕적 상황에서 인간을 도덕적 하는 사람 노인 논쟁이 있다. 정의로운 사람, 정의롭고 절제 있는 사람. 넘어가자. 넘어가고 볼 것 같고 정의로운 사람.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만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 할 때 밑에 정의로운 사람이 있죠. 네. 자, 쉬운 해설에서 정의로운 행위자는 쉬운 해설 제일 밑에서 셋째 줄 정의로운 행위자는 정의로운 행위가 무엇인지를 알고 인식 플러스 뭐까지 하라? 자체 때문에 선택하여 지속하여 그것을 행하는 사람 실천까지 하라. 아리스토텔레스 윤리 그것까지 기억합시다. 넘어갑니다. 일단은 끝. 일단은 끝. 아니야 이거 1회 3단은 1회 3단은 요거 잘 안 나오거든. 그래까지 깊게 안 나올 거고 용어만 기억하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이것들이 안 나온다고 했나? 네, 한 문제 한 문제 나오는데 아마 내 제형 스픽, 제티 스픽, 제티 그 쌤이 대전제 소전. 그거 나올 거야. 오. 맞아. 그게 항상 나와요. 근데 36페이지에 여기서 한 문제 나오면 용어를 기억해라. 대전제를 뭐라 그래? 도덕 원리라 그러고 소전제를 뭐라 그래? 사실 판단이라 그러고 결론을 도덕 판단이라 그런다. 그래서 도덕 원리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뭐 사실은 이렇다라고 적고 거기서 이 3단원법으로 추론을 해가는 거지. 그래서 도덕 판단입니다. 용어가 장충용가, 성동가 이거 한번 나왔었던 거다. 그리고 여기 덕목은 그냥 참고로 안 해도 동그라미 하고 넘어간다. 읽어보면 알 수 있거든요. 비판적 사고 동그라미 치고 37페이지 비판적 사고. 그다음에 도덕적 상상력 동그라미 치고 아래 쪽에 중간에 있죠. 도덕적 상상력. 그다음에 배려적 사고 동그라미 치고. 요 세 가지만 기억해라. 자 그러면 내가 요 세 개 중에 골라 보세요.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알고 도덕 판단의 과정에서 사실 판단의 진위를 검토해 보아야 된다. 뭘까? 사실 판단의 진위를 도덕 판단의 과정에서 참과 거짓은 경험적 사고를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먼저 사실 판단의 진위를 검토해 보아야 되라는 이유가 나오면 뭘까? 비판적 사고예요. 이렇게만 나와 보통. 그다음에 각종 딜레마 상황에서 그것이 윤리 문제인지를 지각하고 그 문제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고려하는 능력 뭘까? 도덕적 상상력을 뜻합니다. 도덕적 민감성과 공감 능력에 기초하여 타인의 욕구와 관심을 두고 그의 필요를 충족시키자 하는 태도, 배려적 사고를 뜻합니다. 용어만 알면 그냥 뭐 적당히 풀 수 있게 나오잖아. 넘어가고 윤리적 성찰 할 때는 저 윤리적 성찰 밑에 그 용어만 봅시다. 유교에서 성리학에서는 거경하고 신도, 성리학을 시험하고 거경 경의 상태에 거주한다는 뜻이에요. 그 내면의 정신 수양에 집중하는 그런 상태. 그리고 거경에 주된 예로 신독을 들 수 있다. 자습 열심히 해였죠. 홀로 삼가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증자는 뭐 얘기했다? 1일 3성. 1일 3성이 뭔지를 외우라고는 안 나올 거고 1일 3성이 뭔지 정도만 기억을 하십시오. 세 가지. 하루에 3번 반성한다. 증자라는 사람이 얘기했다. 유교의 수양법이다. 윤리적 성찰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양에서는 소크라테스가 뭐했다? 반성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 이 반성하는 게 참된 지식에 대한 알에 대한 반성이에요. 내가 거짓된 지식이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성찰과 관련해서 중용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었죠. 마땅할 때 마땅한 일에 대한 마땅한 삶을 마땅한 동기로 느끼는 상태입니다. 중용은 그 물리적 중간값 맞습니까? 산술적 물리적 중간값입니까? 아니지. 그때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건 가변적인 개념이었다. 모든 행동에는 중용이 있습니까? 아니야. 어떤 상태는
그 자체로 나쁜 행동, 그치? 그 자체로 나쁜 감정에는 중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악덕과 미덕 사이의 중간값 맞아 틀려. 악덕과 미덕 사이 틀려. 두 악덕 사이의 과도함과 지나침 사이의 중간값이었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여기 설득의 삼에서 안 나온다 그랬지? 안 나온다 그랬죠? 네. 하지 말고. 그리고 성찰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한 거는 사실 문제 맨날 나오는 것도 개인적 성찰이거든요. 그냥 공동체적 성찰이 있다는 것만 알아둬라. 나 혼자 성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담론윤리 같은 개념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막 토론하면서 이 사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그것도 성찰이라고. 그러니까 공동체적 성찰, 토론을 통한 성찰이라는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넘어가세요. 윤리적으로 실천하려면 도덕적 실천. 아리스토텔레스 그냥 습관만 기억해줘. 습관. 선의지도 그쪽 글자. 선의지 누가 얘기했어요? 40페이지에. 네. 선의지를 지닌 사람, 도덕적으로 실천하려는 선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습관 얘기 하고 넘어갑니다.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자주 나오는 선지는 아니고. 그리고 요 41번은 제시문 생각이 쌓이는 겨울은 알아두세요. 등에 얘기가 나오거든. 등에 저기 저는 반성하지 않는 삶을 살 가치가 없다. 여기서 중간쯤에 저는 신이 이 나라에 들러붙게 한 등에입니다 라고 나오죠. 날파리예요. 날파리. 피 쪽쪽 빨아먹는 게 해로운 동물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너 제대로 알고 있어? 참된 알을 질문하는 귀찮게 하는 파리 같은 존재라. 성찰하게 한다는 얘기야. 너 진짜 진실은 뭔지 알고 있으니까 진리는 뭐예요? 그래서 무료로 댕기면서 사람들이 참된 알을 추구하도록 촉구하는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성찰시키는 존재라는 얘기죠. 윤리적 성찰 사례로 소크라테스 반성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라고 나오는 걸로 이 제시문 요번 나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진짜 이 단어 끝. 와. 그리고 그 미끄러진 경사길 논쟁 그냥 계속 나왔기 때문에 연예 기출에서 계속 나왔죠. 장수모도 나왔고 성모도 나왔거든. 미끄러진 경사길 논쟁. 안 나온대요. 안 나온대 이번에? 하지 말자. 오히려 근데 너네는 그냥 알아만 둬라. 확대 해석하는 개념이 됐죠. 그래서 뭐 한번 작은 거라도 활용하고 나면 이게 쭉 늘어져 가지고 엄청 큰 걸로 확대될 수 있으니까 처음에 할 때 되게 조심스럽게 해라 이런 개념이었다. 용어만 알아둬라. 미끄러진 경사길 논쟁. 넘어갑니다. 생명윤리, 죽음관까지. 출생의 윤리, 출생과 삶의 목적,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태어나는가 관련이 있고. 불교에서는 46페이지. 이거 생각 죽음이 여기 왜 배우는지 뭐라고? 배우는 이유를 알아요. 배우는 이유가 그렇고 네? 그치. 배우는 이유가 여기를? 중요하고. 배우는 이유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거 다들 이거 찾아오는 거. 삶의 여기가 아니지 않아? 도덕적 여기. 삶의 죽음의 윤리를 왜 배우는지가 중요하다고 그걸 알아오라 그랬다고? 근데 이게 교과서에 있대요. 근데 찾아보니까 없는 거 같은데. 내가 시험 그치? 보려고 기억 했는데 안 우리에서 무슨 소리 왜 뜨는 척 말해주셨어? 그래? 기억이 안 나. 목적 뭐 동양에서는 우리가 왜 배우는지. 시험 보려고 배우는 거 이걸 왜 시험으로 배우는 거지 사실은. 이거 좀 맞나? 유교는 뭐 동양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서양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 거 뭐. 나와 있잖아 우리 교과서. 우리는 다 마음을 그냥 그거가 중요하대요. 한치 기준이 이거 외우세요 그러면. 혹시나 막 이게 서술형으로 나오면 되게 두루뭉실하게 일반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냥 관련 내용을 오개념이 아닌 걸로 길게 쓰면 돼. 금호고가 요새 그냥 논술형으로 나오거든. 금호 고이 윤사가. 근데 점수를 후하게 좀 주시더라 보니까. 그냥 서술형으로 뭐 지금 여기로 따지면 유교 동양과 서양의 죽음과를 비교하고 자신의 생각을 하나 써가지고 뭐 어떤 입장인지 써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와. 근데 적당히 주장만 제대로 골라가지고 쭉 쓰면 너네 수행평가 그런 거 봤잖아. 그런 식으로 그렇게 서술형으로 시험을 내고 있어요. 46쪽에 46쪽에. 삶의 목적 첫 번째 줄에 그 선생님이 그런가?
인간의 출생은 태아가 모체로부터 나의 독립적인 생명체를 이루는 현상 그거? 네. 그래. 네, 출생과 삶의 목적. 그래 그거 얘기하는 거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어떻게 태어나는 관계 있고 유교에서는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시라. 유교는 네모치고 각각의 입장을 외우세요. 이거는 그럼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유교 네모치고 하늘이 부여한 도덕적 본성 뭐예요 이게 하늘이 부여한 도덕적 본성은 인의 예지잖아. 인의 예지를 실현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다. 네. 불교에서는 수많은 선언 수행을 통해 깨달음 좀 애매한데 안 좋은 거잖아. 유대하는 거는 선언으로 태어나는 거는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저도 돼. 선업을 쌓아야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고 바탕으로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런 개념이 있긴 해. 네, 불교에서 다른 동물들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거든.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도 엄청 많은 선업의 결과고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열반에 이룰 수 있는 거라고. 여기 동물들은 이성이 없으니까. 그리고 서양의 자연법 윤리에서는 생명 유지, 종족 번식이 자연적 성향을 실현하는 과정이라서 도덕적인 개념인 거지. 이게 그 자연적 성향에 따르는 게 도덕적인 거였잖아요. 인간 출생 자체가 이제 인간을 태어나게 한다는 자체가 본성을 따른 거고 자연적 성향을 따른 거고 도덕적인 행동이 되는 겁니다. 자연적 성향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보내. 다음 페이지. 이 표를 알아두세요. 이거는 그 교재 외부 교재에 나온다. 한 인간의 출생 밑줄. 한 인간의 출생은 도덕적 주체로서 삶의 출발점. 요거 밑줄 봐라. 이거 내용 적으세요. 도덕적 다음 페이지 47페이지 세 번째. 한 인간의 출생은 도덕적 주체로서 삶의 출발점. 그러니까 전 모든 입장 공통으로 도덕적 주체는 누구만 도덕적 주체라고? 인간만 도덕적 주체였죠. 인간 유실주의, 동물 유실주의에서도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고 도덕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니까 도덕적 존재로서의 출발점입니다. 출생은. 이거 다른 무언가로 태어나면 도덕적 존재가 안 되는 거지. 여기는 이제 도덕적 책임의 주체인 거지. 도덕적 주체로서 삶의 출발점. 그게 출생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뭐 윤리적 의미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시작한다. 가족과 사회 구성원의 삶을 시작한다. 이런 거고. 도덕적 주체라는 용어가 조금 더 자주 나오는 것 같다. 생명의 윤리적 의미는 요거 비읍이었죠. 바이바이 죽음의 의미. 비가역성이다. 그다음에 불가피성이다. 피할 수 없다. 그다음에 불가피성, 비가역성, 일회성이고 이음은 하나 더 뭐냐? 비읍. 불가피. 비가역성. 불가능한 불가능은 아니고 비가역성 하나 더 있는데요. 뭐 그런 내용을 쓰면 됩니다. 비가역성, 불가피성 하나가 더 기억이 안 나요. 많이 안 해가지고. 그다음에 일회성이죠. 일회성. 일회성이고 고유하며 뭐 대체 안 된다 뭐 이런 의미였던 것 같은데 유한한 유한하다 뭐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난다. 여튼 그거 적으면 되고 변호사는 경찰 만든다. 해결책 다른 측면에 보여주고 태교와 베이비 안 나올 거고 유교와 불교에서 본 삶의 목적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이거는 밑줄도 섞어요. 여기는 그 입장 정해서 서술형이 만약에 나오면 적으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인공인륜적 찬성은 뭐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근거를 밝히죠. 그래가지고 소유권 근거, 생산 근거, 자율 근거, 평등 근거, 정당 발행 근거 뭐 내용을 보고 적을 수 있어요. 적어도 찬성 근거, 소유권 근거다. 설명해 보세요. 소유권 근거. 지호 소유권 근거라고 뭐야? 소유권 근거라는 단어가 나와. 찬성 입장이고 반대 입장이고 소유권 근거는 뭐고 어떻게? 일단은 찬성. 찬성이고. 그리고 뭐 부모가 태아에 대한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그다음에 잠재성 근거. 찬성 반대 뭐야? 잠재성. 반대 입장이지. 성인이 그렇지. 가능성을 지닌 존재니까. 이런 식으로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네. 평등권 근거다 뭘까요? 평등권 근거.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남성은 이제 출산과 비출산을 선택할 수 있죠. 근데 여성은 출산과 비출산을 선택할 수 없으니 못하지 않나요 남성은? 못하는 거죠 사실은. 선택권이 없긴 한데 여성도 남성처럼 출생하는 상태랑 출산 그러니까 준비 중인 상태, 안 준비 중인 상태를 고를 수 있어야 된다. 내 마음대로 낙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평등권 불가합니다. 여성이 인공짐신 중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때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집니다. 그다음에 정당방위 근거가 좀 자주 나왔던 것 같아요. 정당방위. 태아가 산모 생명을 위협할 때 이제 태아를 살해하는 게 정당화되는 거였죠. 정당방위로. 그리고 모자 보건법, 인공임신 중절. 그리고 인공임신 중절은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요 위에 나와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5가지지. 이거 제외하고는 불법입니다. 낙태하면. 네. 최대한 빨리 끝냅시다.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았는데 5분만 있다가 20분 컷 내주세요. 잠깐만. 근데 중간에 가면 네, 그럼 도덕적인 겁니다. 도덕적인 거라고 얘기해. 찍고 있어요. 그렇죠? 시연아 내가 열심히 찍고 있으니까 꼭 봐. 인간 대체 부분 여기 아직겠다. 생식 보조수 48페이지까지 했었죠 아까.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모자 보건법에 따라 이 5가지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근데 불법이긴 한데 요거에 대해서 제한적으로만 합법이고 나머지는 다 불법이라는 것도 알아둬라. 인공임신 중절 활용하는 이거가 더 방금 여기 모자 보건법에 따라 5가지 경우에는 합법이에요. 낙태가 완전 부정되는 건 아닌데 이 5가지 이외에는 불법이에요. 넘어갑시다. 이런 게 있다는 점만 알아주세요. 자 그리고 뭐 수정란, 구주된 태아, 3개월 된 태아, 6개월 된 태아. 일단 법적으로는 구주된 태아부터는 이제 사람입니다. 그때부터는 태아라고 해요. 이전까지는 배아고. 근데 뭐 여기서는 뭐 어쩌고저쩌고 A, B, C, D 입장 뭐 고르는 거 있겠죠. 생식 보조술. 생식 보조술은 정의만 알아두자. 불임 부부가 자녀를 임신하게 돕는 의료 시술입니다. 인공수정, 시험관하기 같은 경우가 있고. 그리고 문제가 뭐 저번에 그런 게 나왔지. 네. 난자의 버리지 마세요. 배아라거나 줄기세포라든가 이 난자의 핵을 제거하고 체세포 핵을 주입하는 게 맞습니까? 와 지금 일단 들어오세요 빨리. 자리가 저 뒤에 구석에 들어가세요. 하나씩 보고. 제가 집에 갈게요. 뭘 집에 가? 들어가 빨리. 체세포 유전자 조작 뭐 이런 거 할 때 배아 이런 거 할 때 난자의 핵을 제거하고 체세포의 핵을 넣는 겁니다. 난자의 핵을 제거하고 체세포의 핵을 넣는 거. 그 뭐 체세포의 핵을 제거하고 난자의 핵을 넣는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나왔어요. 난자가 돼야 배아가 착상이 되겠지. 난자의 핵을 제거하는 겁니다. 시험관하기 시술은 6개월 된 태아. 다음 페이지 생식 보조술. 그리고 생식 보조술하는 거 뭐 그 시험관하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뭐 좀 도움이 되는 거는 불임 부부의 출산 고통을 높여준다. 뭐 이런 데서 긍정적이 있고 그거 외에는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 같은 게 발생할 수 있는 처리 발생. 대리모 기형아 출생이라든가 정자난자 판매 문제, 여분의 수정란과 배아 처리 문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쭉 한번 읽어만 둬라. 50페이지의 가운데 줄 보자. 가운데 줄 보면은 한 6번째 줄. 대리모 출산은 부부 중 여성이 불임일 경우 체외된 수정된 수정란을 난자 제공자가 아닌 대리모 장원이 착상시켜 출산한 경우입니다. 알아만 둬라. 대리모 출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그 임신해서 낳는 사람이랑 난자를 제공하는 사람이랑 유전적으로는 어머니가 적인데 실제 임신해서 애를 출산하는 사람은 대리모니까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50페이지 편데 50페이지 보고 있다. 50페이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생식보조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적 목적에 부합하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넘어가고 죽음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 자, 공자는 죽음에 대해 뭐 얘기했습니까? 유교의 죽음, 유교는 죽음을 애도의 대상으로 보았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죽은 뒤에 세계가 있어 없어? 죽음의 뒤에 세계는 누구만 있습니까? 죽은 뒤에 세계는?
불교만 죽은 뒤에 얘기가 있어요. 도교도 얘기 안 하잖아. 맞아요. 아 플라톤은 이데아, 그치? 동양윤리에서만 일단 서양윤리까지 하면 이데아도 있죠. 이데아로 하면서 영혼이 이제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나 이데아의 세계로 가는 거고, 동양에서는 도교도 그냥 기가 흩어지는 거고, 유교도 죽고 나서 얘기 안 했으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만 윤회해가지고 내세가 나옵니다. 내세가 죽음에 관련되어 있고, 공자는 죽음에 대한 철학적 견해 가운데 줄. 공자는 죽음에 관심을 갖기보다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 어떤 단어가 나왔었냐 여기. 조문석사라든가 아침에 도를 들으면 죽어도 좋아 이거 얘기했던 거. 그다음에 살신성인이라든가 나 내 몸을 죽여가지고 인을 행하는 거죠. 어짐을 행한다. 요런 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요 표현도 요 표현 제시문에 한번 나왔었는데, 군자는 길을 따라가다가 그 길 안에서 죽을 것이니 이 길이 무슨 길이에요? 도덕적입니다. 도덕적 길을 얘기하는 거고. 삶이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 길을 끝까지 걸어간다는 거죠. 도덕적인 삶을 실천한다는 거죠. 그리고 장자는 삶은 기의 모임이고 죽음은 기에 흩어집니다. 죽음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게 원자로. 이게 원자론은 아니고, 원자라는 단어는 안 나요. 서양에서 에피쿠루스가 원자론이야. 에피쿠루스. 여기는 그냥 기의 흩어짐이라고만 나옵니다. 근데 불교랑 도교 입장으로 공통선지로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다? 자연스러운 순환 과정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계절. 계절이라고만 나오면 도교다. 계절은 도교에만 나오고 자연스러운 연속적 순환 과정이다. 뭐 이렇게 파악하면 둘 다 공통선지입니다. 불교와 도교의 공통선지죠. 여기 옆에 나오네요. 죽음의 특성, 불가피성, 그다음에 불확실성이네. 언제 확실지 모른다. 불확실성, 비가역성, 일회성 이런 거죠. 철학적 문제 넘어갑니다. 안 했던 내용입니다. 불교에서는 죽음을 윤회로 설명했고요. 자기 본래 모습을 깨닫는다, 이게 부처님을 깨닫는 거죠. 자기 본래 모습, 불성을 깨달으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플라톤 무슨 론이야? 이데아 론이었죠. 이 죽음을 뭘로 해봤습니까? 해방으로 간주했죠. 해방. 육체라는 감옥에서 영혼이 해방되는 과정으로 이해했습니다. 죽음을. 태어나서 육체에 갇혀 있다가 죽음으로써 육체에서 자유롭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에피쿠루스는 죽음 가지고 많이 했었죠. 살아 있을 때 나는 죽음을 느낄 수가 없고 죽고 나서는 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죽음이라는 거는, 고통이라는 거는 죽은 후에나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다. 맞아, 틀려? 맞아요. 틀려. 죽은 후에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네. 고통은 죽은 후에는 느낄 수가 없잖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살아 있을 때는 고통을 느낄 수 없고 죽은 후에나 고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선지가 나왔었어요. 고산고 선지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죽은 후에도 우리는 고통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개별 원자로 돌아가는 과정, 그래서 원자론이었죠. 하이데거는 뭐라고 얘기했니? 죽음으로의 선고를 얘기했었습니다. 죽음을 직면하고 현실을 치열하게 살아야 된다. 실존주의였죠. 실존주의. 죽음을 직시할 때만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죽음과 소중한 삶. 그리고 죽음은 내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변인들과 아무 관련이 없다. 맞아, 틀려? 아니야. 내 죽음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의 고통이 커지고 이 죽음이 사회적 죽음으로 확산될 수 있다 그랬죠. 장자가 아내의 죽음에 북침을 노래하는 거 이런 것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슬퍼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장자였고요. 53. 내사하고 내사. 자, 죽음을 내사 입장에서는 뭐와 대비돼서 죽음을 뭘로 판단했다? 심폐사와 대비돼서 내의 죽음을 내사로 바라봤습니다. 내의 판정 과정 장기 기증 같은 거 할 수 있으니까 장기 기증 같은 공리주의 입장에서 뭐 얘기할 거예요? 공리주의 입장에서 내사 인정하자고 얘기하겠지. 왜냐면 내사자는 고통을 못 느껴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고통을 죽일지 모르고 그냥 계속 의료 자원만 소비하는 그런 존재를 죽여가지고 장기 같은 걸 기증할 수 있으면 사회적 쾌락이 더 올라가잖아. 그래서 도덕적으로 보는 내사를 충분히 인정하자는 입장이고, 반대 가능성에서는 오진오판이라든가 그다음에 죽음을 경시하는 풍조가 확산된다 이런 거. 그다음에 뇌사를 다른 데 압력 받아가지고 환자 가족이라든가 외부 비용 때문에 압력을 받아서 의사가 오진 판정을 내릴 수도 있죠. 고의로.
뇌사가 남용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걸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안락사 분류에서 어떤 환자의 의도에 따라서 환자의 의도에 따라서 안락사를 반자발적과 비자발적과 자발적 안락사로 나누는데 반자발적이랑 비자발적 차이는 뭡니까? 반자발적은 반대. 살인. 논쟁의 여지가 없고. 본인의 논쟁의 여지가 없고 본인 의사에 반해서 안락사를 시행하는 거고 그다음에 적극적 요구에 따라서 네.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인데 두 개는 무슨 차이입니까? 그거 연명 연명치료 소극적 중단이랑 치료는 적극적이야.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거. 이거 맨날 그 갑을 입장 이런 거 해가지고 갑은 뭐 안락사를 인정해야 된다. 을은 안락사를 이제 인정하는데 그 좀 적극적으로 양부를 주입하는 거는 조금 너무 심한 것 같다. 이건 자연스럽지 않다. 그러면 이거 논쟁거리는 무엇인가? 논쟁의 주제는 무엇인가 맨날 나오잖아. 그래서 그 적극적 안락사를 인정해야 된다, 허용해야 된다. 이게 논쟁 주제로 정답으로 몇 번 나왔었어요. 얘는 소극적 안락사만 주장하는 거고 여기는 적극적 안락사까지 주장하는 거. 적극적 안락사의 허용 여부 이게 논쟁 주제였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었다. 둘 다 안락사를 주장하기 때문에 안락사를 허용해야 된다는 논쟁 주제가 될 수가 없고, 맞죠? 안락사를 모두 금지해야 된다는 논쟁 주제가 될 수 없죠. 둘 다 그런 얘기죠. 다음으로 안락사 허용의 요건 한 번만 알아두세요. 안락사 허용의 요건 옛날 제시문에서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가운데 줄에 안락사 허용의 요건 첫 번째 네 번째 줄에 있죠. 충분한 의료 정보를 토대로 자율적 판단. 자율적 그러니까 중간이네. 자율적 판단에 따라 환자가 안락사에 동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환자가 안락사 동의 1. 그 다음에 2번 경제적 비용 등 다른 이유 때문에 안락사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 2번 경제적 비용 등 다른 이유 때문에 안락사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 3. 반드시 의사가 안락사를 시행해야 된다. 3번 반드시 의사가 안락사를 시행해야 된다. 그 다음에 4번 안락사 시행의 동기가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는 데 있어야 된다. 요렇게 나머지는 넘어갑니다. 자살로 갑니다. 자살. 이거 의료 종사자는 의료 종사자가 오답선지로 나왔어요. 성도. 간호사도 의료 종사자죠. 간호사는 이제 의사 면허 이런 게 없는 사람이니까 간호사는 안락사를 시행하면 안 된다가 오답선지로 나왔던 거죠. 근데 그렇게 좀 문제가 좀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55페이지 자살. 자, 칸트는 뭐라고 하겠니? 자살에 대해 안돼. 자기를 수단으로 고통 회피의 수단으로 인간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반대하겠죠. 도덕 법칙에 어긋나는 거잖아. 인간을 목적으로 제하는 인격주의 정신에 어긋나니까요. 도덕적 의무, 자기 보존의 의무를 위배하면 안 된다. 이 자기 보존이 그 자연법 이런 식 할 때 그 일의 성향이에요. 자기 보존. 그리고 밑에 그뿐만 아니라 자살은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에게 큰 슬픔과 상실을 중에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사회적 문제로 발달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로. 아래쪽은 안 나오네. 뭐 베르테리 효과 같은 게 나와. 네. 그러니까 내 자살이 뭐 많이 자살하다가 자살이라는 사회 현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사회적 차원의 제도 같은 게 필요하다. 안전망 확대, 자살 예방 교육 강화, 3단계도 활성화 이런 거. 다음 페이지. 뭐 여기 토론 논술 요 파트는 안 나오는지 싶네요. 교과서마다 이런 게 조금 이상한 게 나오긴 하는데 철학자들 얘기 나니까 넘깁시다. 나머지는 생명윤리고 갈 사람은 그 덕성 갈 사람은 가세요. 진짜요? 급한 거 얘기해 보셔볼게요. 뭐 너네는 지금 왔는데 그냥 시간 애매해서 그냥 가 이따 가. 뒤에는 문제 풀어라 덕성으로. 네. 기출이 아니 이거는 금호고랑 성수고인데 범위가 고삼거에. 고3거 풀어봐요? 풀어봐. 풀어봐요? 아니 풀이 해야죠. 일단 성도고 요거만 끝난 건 다음 시간에 집에 간대요. 얘는. 집에 갈 거야? 가봐가지고 집에 가려면 가도 되고. 아 그래. 근데 와서 해. 어차피 같이 풀이 할 거거든. 예? 지금 아직 4교시잖아. 가지 말라는 건가요? 1시간 15분 남았잖아. 그래 그래서 시간 나온다고 그래 그냥 다 같이 그냥 나와서 풀어. 아니. 왜 그래요? 야. 하나, 둘, 셋. 운동 아니 여기 막 지호가 뭐 다른 거 공부 너무 급하고 막 이렇게 저래가지고 뭐? 1시간인데.
4개. 다섯. 아, 그러니까 얘네 셋이만 줘. 얘네 셋이는 시험 범위 아니니까 듣지 말라고. 아, 건조 장충이 어디였지 시험 범위가? 생명윤리 들어갔나? 선생님 저희 이거 풀어오면 안 돼요? 풀어온다고? 그냥 여기서 풀어. 풀이까지 하나 줍니다. 용량 4교시에 풀어야 할 겁니다. 여기까지 풀고 뒤에도 주세요 2개. 뒤에 넘기고. 너네는 이거 들으세요. 중간관 갑니다. 중간관 했고 생명윤리 58페이지. 자, 유전자 가위는 유전자 치료 얘기하는 거야. 유전자 가위는. 그리고 요거는 뭐로 발생할 가능성이 둘이 다르긴 다르거든. 근데 이 유전자 기술이 조작 기술이 뭘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적극적 우생학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내 건가? 이게 내 거죠. 그러니까 유전자 치료 자체는 치료 목적입니다. 유전병 치료 이런 거를 위한 얘기고 약간 그 조금 이게 정도가 심하진 않은 거야. 근데 적극적 우생학은 뭐냐면 내 아이를 위해서 병이 없더라도 치료 목적이 아닐지라도 뭐 좋은 유전자, 그다음에 뭐 키 큰 거, 뭐 두뇌 뛰어난 거, 얼굴 예쁜 거 그런 걸로 유전자를 일부러 조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기술이 치료를 위한 유전자 치료 기술이 적극적 우생학으로 인류를 뭐 이렇게 뭐 개선시키는 그런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괜찮죠? 둘이 근데 그렇게까지 막 심하게 구분을 하진 않더라고. 유전자 가위 기술이고. 선생님 아니 이거 뭐? 풀고 영상을 봐도 괜찮아요. 영상 봐. 영상 봐도 보세요. 무슨 영상? 이거 풀이 영상이요. 지금 간다는 말. 아 지금 간다고? 1시간이 남아 있어 그냥. 1시간 15분인데. 뭘 너무 뭐가 봤네. 일본어 화작이 너무 커서 세균하고 나오는. 지금 1분이에요. 근데 지은이는 좀 다른 때 많이 쓰는. 그래라. 너도 가게? 알겠습니다. 일단 가고 영상 좀 잠깐 꺼라. 왜요?